한 사람의 삶을 갉아먹고 크는 산업이 도박 산업이에요. 그래서 도박도 여러분들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길을 들지 않고 특히 요새는 특히 청소년들도 많이 빠져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 도박에 대해서 아주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런 그 판이 도처에 놓여 있는데 그런 것을 실상을 알고 함부로 거기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중독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중독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술을 많이 먹지만 그래도 막 습관적으로 매일 먹지 않기 때문에 뭐 알코올 중독에는 빠지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렇지만 그것도 사람에 따라 틀려요. 제가 옛날에 직장생활했는데 알코올 중독에 빠진 친구가 봤는데 아주 착실한 학생이 직원이었는데 고부간의 같은 심해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매일 술 먹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이 알코올 중독이 뭐냐면 이렇게 술을 안 먹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사무실에도 술을 먹어야 돼요. 근데 술병을 가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유팩에다가 술을 담아놓고 술을 먹습니다. 근데 결국은 술을 많이 먹으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간이 망가져요. 이걸 결국은 간암으로 죽었는데 그렇게 그걸 이기려고 해도 못 이기더라고요. 그렇게 이기려고 한번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이 중독에 대해서 뭐 나는 전혀 관계없겠지 이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나한테도 그럴 틈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중독에 빠지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파멸에 빠지고 잘못하면 거의 자살로 끝나더라고요. 자살로 걸리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그런 중독의 요소를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헌법과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한번 문제를 만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서 한번 문제 답을 풀어보세요. 헌법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의 최고 구범성과 경성 헌법성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맞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성문헌법 국가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안수공법이 성문헌법에 대하여 개폐적 효력을 가진다. 이것도 어렵죠. 자, 3번 경성헌법은 헌법생활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맞나요? 국가 구성 내지 창설적 기능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만을 전제한 기능이다. 자, 여기서 많은 게 경성헌법 나죠. 자,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사이 뭐라 그랬죠? 경성헌법은 뭐예요? 경성헌법. 헌법을 개정하는데 일반 법률보다 더 어려운 조건을 둔 거죠. 그래서 헌법 개정할 때는 어때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돼요. 일반 법률은 몇 프로 찬성하면 되는 거죠? 과반. 일반 법률은 과반이면 돼요. 근데 헌법은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돼요. 자, 그러면 경선헌법은 고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경선헌법이에요. 자, 그런데 또 3번에 보면 경성헌법은 헌법생활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죠.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3번 일단 틀렸어요. 그리고 자, 경성헌법성은 서로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 1번. 헌법은 최고의 규범이죠. 법률 중에 최상위 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위반해서 만든 법 만들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이상만 통과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합니다. 최고의 규범이에요. 헌법을 어기면. 자, 그러면 경성헌법성과 최고규범성은 밀접히 관련이 있죠? 네. 이건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문헌법에 우리나라 성문법주의를 인정하고 있죠? 근데 꼭 성문헌법만 헌법인가요? 불문헌법도 헌법이죠? 네. 불문헌법도 헌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했죠. 왜냐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이 법전 어디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관수헌법이에요. 관수헌법. 네. 관수헌법이기 때문에 그 관수헌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행정수도를 못 옮겼죠. 수도를. 자, 그런데 자, 관수헌법도 헌법이에요. 그런데 관수헌법 가지고 성문헌법을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관수헌법도 헌법이긴 하지만 성문헌법이 관수헌법을 고칠 수 있지만 관수헌법은 성문헌법을 고칠 수 없다. 이거 틀렸네요. 틀렸어요. 그리고 4번은 이것은 실질적 의미와 헌법을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1번만 맞았고 라면 틀렸습니다. 다음 중 헌법이라는 말이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자, 헌법의 역사적 발전 단계를 볼 때 고유의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현대사회 국가주의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고유의 의미의 헌법은 국가에는 헌법이 있다. 그 헌법이 국가 작용에 대해서 규정을 했다. 그런 좀 쿨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국가라는 정치적 조직에는 헌법이 존재한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고유의 의미죠. 네. 고유의 의미.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이것도 고유의 의미예요. 조선시대의 경국대전도 헌법이다. 이것도 고유의 의미. 그런데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은 뭐냐면 그 헌법이 권력 분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포함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권력 분립과 권리 보장이 없는 국가는 헌법이 없다. 이게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로 사용되는 헌법이다. 4번이 정답이죠. 다음 중 헌법의 의의와 특징에 관한 기술이 옳지 않은 것은 헌법은 그 조문들이 갖는 구조적 특성을 인하여 하위의 법규범에 비해 해석에 대한 보충의 필요성이 큰 편이다. 헌법 규정 상호간에도 이념적, 논리적 그것뿐만 아니라 효력상으로도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의 우위를 인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헌법 제37조 2항과 같은 일반적 법률 유보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의 실기구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자, 옳지 않은 거. 3번. 3번.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동등한 효력 같잖아요. 성문헌법과 이걸 옳지 않은 거예요. 네. 옳지 않은 거. 헌법,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관습헌법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4번을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37조 2항이 뭐냐면 네. 우리 헌법에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항상 보장할 수 없죠. 네. 언제 보장을 못하겠어요? 전쟁이 났다. 국가 안전 보장상, 또 사회 질서이상 막 혼란스럽다. 또 국민 인복상 그런 경우에는 개인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게 37조 2항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좀 약화시키는 거 맞죠? 맞아요. 그렇지만 국가를 존립시키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기본권도 침해할 수 있는 거죠. 이름이 기부요. 그러니까 3번도 맞고 4번도 맞네요. 자, 다음 헌법은 구조문은 같은 구조 소유냐? 그렇죠. 헌법은 법조문이 많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다른 법에 비해서 많아요. 적지. 적어요. 적어요. 왜냐하면 헌법은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규정합니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규정합니까? 추상적으로 규정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다 보면 법조문이 한도 없이 늘어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이 여러 가지 상황에 바뀌게 되면 일일이 다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다의적으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헌법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 기법의 해석보다 보충의 필요성이 큰 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3번이네. 그 정도의 가치 우위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2번이 틀린 겁니다.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은 여러분 쉬울 것 같은데.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권 보장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 틀린 거? 네? 무슨 선택이 틀린 거? 4번. 그렇죠? 이것은 현대 국가 헌법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민주권, 기본권, 권력 분립. 이것은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특징이다. 자, 헌법의 분류와 헌법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우리나라 성문헌법 국가이지만 성문헌법의 모든 헌법상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불문헌법 내지 완수헌법을 인정할 소지가 있다 없다? 있죠? 네. 있습니다. 헌법 개정 절차의 난이에 따라 경선헌법과 연성헌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선헌법은 개정 절차의 국민투표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제 경선헌법은 고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의 2,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되는 것이고, 연성헌법은 일반 법률과 똑같이 과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경선헌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친 것만 경선헌법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필수적이 아니고. 필수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경선헌법이 아닌 게 아니다 하는 거죠. 헌법의 해석과 헌법의 적용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 때는 헌법 작용의 방향 제시와 헌법적 지도로서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변화를 막는 가치관을 철저해야 합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죠. 맞는 얘기고, 한번적 법률 해석이란 어떤 법률이 한 가지 해석 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해석 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한편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사법 소극주의적 법률 해석 기술이다. 자, 이게 좀 웃기는 거죠. 아니면 아니면 아닌 거지.
아닌 걸 수 있고 긴 걸 수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이에요. 또 엄청나게 변화무쌍하고 그 사회 국가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제가 뭐랬어요? 다의적이라고 했죠. 다의적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입법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합법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 갖다 전부 다 입법이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입법과 합법이 공존한다고 한다면 합법을 해석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합헌적 법률 해석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보거나 볼 때는 맞지 않죠. 그렇지만 헌법이라는 특성이 정치적이고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자 현실적으로 그래야 편하다는 거죠. 그러다 편하고 하나 정확하게 가구간에 그 무자가 세다 보면 뭐 헌법이 혼란스럽겠죠. 이게 미 연방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판례로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도 이 판례를 따릅니다. 그래서 헌법은 극히 정치적이고 또 변화무쌍한 그런 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합헌적 법률 해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가 나옵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옳은 겁니다. 규범 통제의 과정에서만 문제되며 대체로 규범 통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반대죠. 합헌 유연 요소 있고 합헌 요소 있으면 합헌으로 따르니까 오히려 이게 규범 통제를 강화하지 않는 거죠. 합헌적 법률에서 원주로 정신적 자유의 정신적 자유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것 다 마찬가지죠. 합헌적 법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판례를 통해서 처음으로 행해졌고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 하더라도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라든가 입법 목적과 완전히 다른 해석을 안 된다. 해석할 때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했을 때 해석할 수 있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지 입법 목적이라든가 그 의지와 정반대인 것을 그렇게 합헌적으로 해석한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4번이 정도. 그래서 헌법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헌법 개정에 대해서 개정 무한론, 개정 한계론이 있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헌법인데 그걸 뭐 제한도 없이 다 개정하라고 하면 되겠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냐? 국민이 원한다면 다 개정해야지 무슨 소리냐? 그래서 헌법 개정 무한론과 헌법 개정 한계론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헌법 개정에 무슨 한계가 필요하냐? 헌법 개정에 한계가 없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게 주권자인 국민은 공동체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절대적 권위를 가집니다. 국민들이 고치려고 다 고쳐야 된다는 거죠.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헌법 규정은 모두 대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적 조항이 있는가 하면 부수적 조항도 있어 규범 상호간의 계층 구조를 형성한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핵심적인 것은 고치지 말자. 그래요. 헌법 개정 한계를 주장하는 거죠. 헌법 개정 무한론은 핵심적인 거, 부수적인 거, 뭐에 필요냐 다 고치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헌법 개정 한계를 주장하는 거죠. 이거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계를 넘어서는 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어떠한 특권에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다음 시간에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해서 개정사에서 볼 건데 처음부터 막 불법적으로 했어요. 그냥 마음대로 막 하고 뭐 했지만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또 절대적 가치 있는 일이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진 법은 국법보다 새로운 현실이 변화를 반영해 놓으셔서 기여 현실성이 적겠어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 한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나머지는 헌법 개정이 한계가 없다는 내용이고 이 법만 헌법 개정에는 한계가 있다. 핵심적인 거는 그래서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헌법은 어떤 거죠? 훈정헌법입니까? 회박헌법입니까? 민정헌법입니까? 국약헌법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3번. 민정헌법이죠. 자, 훈정헌법은 뭐예요? 군주가 만든 거예요. 군주. 협약헌법은 옛날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국왕과 국민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만드는 거. 민정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거. 국가헌법은 국가 간의 그 협약을 통해 만드는 거.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 개념이 아닌 것.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인권 유저 헌법, 현대사회 국가 헌법, 불리분 헌법. 자, 역사적 발전에 따른 개념이 아닌 것? 네? 네? 몇 번? 1번? 아니 역사적 발전의 개념이 아닌 거. 4번. 그렇죠. 4번. 불문헌법, 성문헌법은 헌법 존재 의식에 따른 부분이죠. 관수헌법의 성립 요건이 아닌 것. 계속 반복성, 항상성, 모성, 국민적 합의. 자, 관수헌법은 1번. 국민들이 계속 네. 계속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 네. 국민들이 전부 다 그걸 이해해. 그리고 명백해야 돼. 명백해야 되니까 모성 아니죠. 네. 명백해. 모성이 틀린 거죠. 자, 한 판례를 보면 우리나라 그 헌정사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수헌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중요한 헌법사항을 헌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단순 법률 행위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배된다. 이게 대표적인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를 이전한 적이 있어요. 이 서울이 너무 비대해지고 또 그 휴전선부가 너무 가까워요. 그 북한에서 방사포 사정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대해졌고 만약에 서울에 한 발만 떨어뜨리면 국가가 마비되니까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자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찬성했죠. 그래서 그냥 법을 만들어가지고 옮겼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브레이크 건 거죠. 자,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이 불문의 간수헌법이다. 불문의 간수헌법인데 그걸 고치지 않고 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위헌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원래는 거기로 국회나 대통령실이나 전부 가려고 했어요. 근데 딱 브레이크 거니까 어때요? 법을 위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다시 만든 것이 이거예요. 시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특별법에서 행정주신 복합도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수도 이전은 아니므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행정부가 한 거예요. 행정수도가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가서 법을 고쳐가지고 행정부가 왔으니까 그것은 수도로 온 게 아니라 그래서 법 위반이 안 돼. 국내 주민등록이나 거소 신고를 하지 않는 재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민투표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자, 이게 사실 그동안은 우리나라 제외 국민이 700만이 넘습니다. 엄청 많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누려야 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전부 해외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또 독일에서 투표를 하죠. 투표를
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는데 본인이 안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아예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사실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지만 헌법에 의해서 그런 재국민에 대해서도 투표를 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 규범이 규범 통제의 대상이 되는 지역, 헌법과 헌법재판소변은 법은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과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형식적 의미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은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헌법의 개별 규정 자체는 그 대상이 아니다. 뭐냐면 자 이런 법률에 대해서 위헌이다 해가지고 잘못했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이 법을 위헌이니까 헌법소원 할 수 있어요. 제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헌법 규정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고쳐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헌법은 그걸 할 수 없어요. 헌법은 그렇게 할 수 없고 그 밑에 있는 법만 헌법재판소에 법률 위헌 여부를 심사해 주십시오 할 수 있지 헌법 규정에 대해서는 그 헌법재판소에 개정 심사 요청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탄핵의 목적과 기능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에 대하여 탄핵 소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 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 권력을 이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 위반된 경우에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기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 심판 절차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 규정에 의해서 탄핵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을 위반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탄핵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죠. 입법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그 상권 분립이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헌법에 따라서 탄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당 훼손의 필요성. 정당은 여차단체들과 달리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정치적 계획을 현실 속에 실현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진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 민주주의 체제를 폐지함으로써 이를 폐지하거나 혹은 심각하게 훼손시켜 그것이 유명무실하지도 않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제도적 장치로서 정당 부당 심판제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집회, 결사, 언론, 출판 자유가 있어요. 그것이 민주주의 일을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집회, 결사는 뭐예요? 단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당연히 정당도 결사 자유, 아무나 여러분들 정당 만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정당 정책이라든가 이념을 가진다면 해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뭐 아무리 민주국가지만 우리나라를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정당을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 헌법에 의해서 그동안 정당 해산을 단 하나의 사례가 통합진보당. 옛날 이석기가 기획했던 통합진보당이에요. 그건 이제 이념이 완전히 그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그 말고도 그런 정당이 있다면 당연히 해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그런 정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제하고 좀 쉬었다가 7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 네.